문경한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좀 다루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이 발견됐어요. 사망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구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사실을 외교부가 정부가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파병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한국인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에 한국군이 공식적으로 파병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의심은 있었잖아요. 왜냐면 윤석열이 파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 파병 부대인가? 파병한 사람이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건 네. 저건 외교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한 거고 저 이전에 이미 한 6명인가 그 한국인 사망자가 있었던 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 이전부터 나왔었고 네네. 실제 참전한 사람은 수십 명 규모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서 우크라이나 군에 참전을 한 거예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리근 중인가 그 사람 아시죠? 네. 그 사람도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벌금 내고 막 그랬죠. 원래 이제 불법이니까. 네. 근데 그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 자체도 그런 군사 회사 비슷한 거예요. 용병회사.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뭐 미국에는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용병 회사들이. 근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도 돈 받고 거기에 전쟁하러 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수십 명이나 있었던 거고. 네. 저 사진에서 사실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저 관에 덮은 깃발이 네. 위에는 태극기고 그 밑에는 저게 나치 상징하는 문양이거든요. 와, 그래서 그럼 나치를 신봉하는 그 군에 그렇죠. 참전한 거예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참군을 한. 그 사람들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초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나치 부대다라는 네네, 비난을 그쵸, 많이 그쵸. 받았어요. 그래서 저 문양 깃발 이런 걸 최대한 자제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대놓고 저걸 계속 쓰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병으로 저기에 참전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 사상이 맞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 그렇죠. 걸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공식으로 확인이 되면은 사실 너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게 북한에서나 러시아에서나 당연히 이거와 관련돼서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에 지금 세계 수십 개국의 많이 용병들이 들어가 들어가 있고 있어요? 그 옆에 저 사진 옆에 보시면 그 성족이 있잖아요. 미국인도 들어가 있고. 네, 미국인도 많이 죽었어요, 저기서.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걸 의심했거든요. 예전에 국정원 요원들 몰래 이제 파견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요원들 중에 용병이라는 그 탈을 쓰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좀 의심을 해봤습니다.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영화 출발 비디오 여행을 찍다가 한 편만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워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11워는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며 이런 거를 전제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화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11월라는 뜻 자체가 이제 내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11월라고 하면 보통 그 남북 전쟁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21세기 들어서서 미국 내에 내전이 발발했다라는 가상의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영화고 이게 작년 4월 12일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 한국에는 12월 31일에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내란 맞죠? 내란이 끝나고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아무튼 정리가 좀 1차 된 다음에 개봉이 돼가지고 한국의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영화상에서는 자세히 소개가 되지는 않지만 영화 설정을 보면은 이 연방 정부가 있고 여기에 반기를 든 세 개의 이 반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한 서부 연합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 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플로리다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동부 쪽, 그 다음에 북부 쪽에 있는 북부 연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연방 정부와
그다음에 서부군이 주로 나오고 플로리다 연합과 북부는 말로만 그냥 잠깐 언급되는 정도로 이렇게 또 나오고 실제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미국의 이런 내전 과정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 평가를 보면은 약간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재미없습니다. 네, 전쟁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본 사람들은 이게 뭐야라는. 아니 적어도 내전의 배경이라든지 뭐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뤄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이 기자를 따라다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의 도대체 내전은 왜 일어났는지 뭐 그 모순은 뭔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전혀 안 나오죠. 네. 아, 이제 우리 예고편 영상이 있습니까? 예고편 영상 한번 보시죠. 아, 네. 네.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네, 일단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루한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요? 아, 예. 저는 이제 같은 기자라서 기자니까. 네. 네. 기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그 있었고. 기자가 대통령이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 대통령을 찾아 떠나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당시 미국의 내전이 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명백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서 유추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발단은 대통령이 삼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연방 헌법에 대통령은 연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삼선을 할 수 없어요. 개헌을 했구만. 예.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삼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을 해가지고 삼선이 됐으면 사실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선을 한 것 자체로 이 이후로 내전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아마 뭔가 불법적인 꼼수를 써서 삼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군으로 때려가지고 공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인 학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 발단이 돼서 내전이 일어났다, 이런 설정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고편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영상 보시죠. Are you guys aware there's like a pretty huge civil war going on all across America? We just try to stay out. Mr. President, do you regret the use of airstrikes against American citizens? We need to go down there. They shoot journalists on sight in the Capitol. This is death.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Oh my God. You don't want to miss this. God bless America. 그래서 이 예고편을도 나오는데 저 충격적인 장면이 그거예요. 어느 쪽 미국인이냐, 그러니까 어디서 온 미국인이냐, 너 진짜 미국인이냐, 이 근거를 묻거든요.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한국 전쟁 당시, 전쟁 전에, 해방 이후에 그 혼란했던 시기가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편이냐고 묻고 있는데 다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편이 어딨어요. 다 같은 뭐 미국인이고, 우리로 따지면 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런데 내전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화에 다 반영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아까 이제 미국의 내전이 왜 발생했느냐 영화 속 설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단 트럼프가 삼선을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분위기를 잡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헌법상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영화를 재현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학살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이민자를 축출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막 민간인들을 그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네. 막 잡아가고 끌고 가고 막, 그래서 막 부상자 생기고 총격전도 벌어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어젠가요? 그젠가 미국 백악관 앞에서 이제 막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네. 군인이 죽는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해버렸어요.
지금 뭐 자료가 나오네요. 근데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또 아프간에서 온 이제 약간 특수부대 출신으로 또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CIA랑 협력한 이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뜨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아프간에서 미국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대거 비행기 타고 탈출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땐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IA한테 교육 받고 특수부대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탈레반 치하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네. 보니까 여기선 이민자들을 막 탄압하네? 네. 에라이 하고 이제 총 쏴버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명분으로 트럼프가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주방위군 더 추가 파병한다고 입장 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속보로도 떴던데 이제 이민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겠다. 완전히 차단하고 기존에 그 왔던 사람들도 이거 다 불법이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추방할 것처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영화가 거의 예언서예요 지금 네, 보니까. 거의- 다큐멘터리 예언서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예고편에서도 진짜 잠깐 나왔지만 워싱턴에서는 기자들을 막 그 사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자들한테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아주 웃기는 일들이 있었죠. 그 미러 정상회담을 이제 헝가리에서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안 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 한 기자가 아니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도대체 누가 거기로 정한 거냐? 거기 장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네 엄마라고 대답을 하는 되게 황당한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패드립이라고 하죠. 예, 폐륜적인 발언을 하고 최근에도 또 이제 그 미국의 앱스타인 사건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기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앱스타인 사건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조용히 해 스탑 뭐 그러면서 이 돼지야 뭐 이렇게 이제 야, 기자한테 지금 그렇게 막말을 한다고요? 예, 그 여기자였거든요. 와, 이렇게, 진짜? 야, 돼지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다음 날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한테 이런 발언을 기자들한테 해도 되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통령은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대통령이다. 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기자들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네. 그런 이제 황당한 이제 상황들. 그래서 왜 언론에 이렇게 적대적일까? 라고 보면 언론의 적대적인 정부들은 대체로 보면 이제 독재를 하고 싶은데 언론이 그걸 자꾸 견제하잖아요. 진실을 알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자꾸 이 탄압을 하는 거고 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 트럼프 정부의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러면은 너넨 다 가짜 뉴스 퍼뜨리는 기자도 아닌 놈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대해버린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떠오르네요. 네, 완전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기사 쓰는 사람만 기자고 나머지는 다 가짜 뉴스 퍼뜨리는 그쵸. 언론인도 아닌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MBC 가짜 뉴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내란 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독재로 가는 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까도 어느 쪽 미국인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미국 내에 지금 국민들 간의 서로 불신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종종 이제 총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총기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집을 잘못 찾아가 가지고 엉뚱한 집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눌렀다고 총으로 쏴버려요. 네. 그 정도로 국민들 간에 서로 불신이 큰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영화 보다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뭐가 나오냐면은 미국에 내란이 터지니까 달러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게들이 달러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린 달러 안 받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럼 우리 캐나다 달러를 주겠다라고 해서 맞아, 기름을 맞아. 넣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달러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번영을 해온 나라인데 이 달러 가치가 사라지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좀 잘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망한다면 저 영화처럼 과정을 밟아가면서 망하겠구나라는 걸 너무 이제 실감나게 잘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영화를 소개를 했는데 그 영화랑 11호랑 둘 중에 하나로 망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그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미사일 맞아서 망하든지 아니면은 내전으로 망하든지 이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지는 지금은 판단할 수는 없다. 근데 둘 다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겠죠? 그게 미국인들의 그 불안감이 다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아주 잘 반영했죠. 네.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어서 지금 그래서 미국 현황, 도대체 미국이 왜 내정과 미사일을 맞아야 되는 그런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인가 이런 거 좀 짚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를 뚫고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얘기도 같이 엮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먼저 해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거의 휴전할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용어를 좀 잘 써야 되는데 휴전이 있고 정전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 러시아는 정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휴전은 일시적으로 쉬는 거예요. 전투를 일시적으로 쉽시다라는 거고 정전은 전쟁을 끝냅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나온 상황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20일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28개 항의 평화안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공개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한 의원이 이거 원문을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 드러났어요. 자,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27일까지 젤렌스키가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안 하면 이제 뭐 우리는 우크라이나 완전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죠. 27일이 알고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네. 그래서 자기 이제 휴가 가기 전까지 서명해라. 라고 하고 지금 이제 27일 날 실제로 이제 휴가 갔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 우리도 봤는데 이 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초는 되겠더라라고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죽겠다. 뭐 거의 이런 이제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난 이제 죽겠다.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는 꼴이다.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했죠. 자, 어쨌든 그래서 23일 날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협상이 있었습니다.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회담을 해서 야 우리한테 불리한 거 좀 몇 개 빼달라라고 해서 이걸 이제 28개 항을 19개 항으로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28개 항 공개된 거 보니까 일단 문장부터가 이게 제대로 다듬어진 안이 아니더라고요. 협정문의 그런 이제 표현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진짜 초초한 수준이었는데 그걸 이제 좀 다듬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일에는 러시아랑 미국의 이제 육군부 장관하고 러시아 대표단하고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측도 참석을 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일상적으로 그냥 협상을 하는 거지 그 평화 안 가지고 협상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미국 쪽에서는 다음 주에 이 특사를 러시아로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지하게 이제 협의를 해보자 거의 이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사로 스티브 유트코프라고 원래 이제 특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를 또 보내기로 했어요. 네. 제러드 쿠슈너라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러시아랑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푸틴이 어제 발표한 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를 하면 전투는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투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이제 휴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유럽에서 워낙에 이제 계속 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너네 군이 철수하면 되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그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라고 해서 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합의된 건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실제로 합의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중재안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젤렌스키가 깨파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젤렌스키가 절대 못 받겠다. 어. 못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거의 이제 4개 주를 거의 차지를 한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거를 다 내놓고 크림반도까지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협상 안 하고 계속 전쟁해도 그렇지.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손해 볼 게 없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협상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이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한테 그냥 귀속시키는 네. 그런 안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일정하게 이제 받긴 했어요. 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젤렌스키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걸? 근데 이게 좀 그걸- 애매한 게 뭐냐면은 19개 항으로 새롭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영토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빠졌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또 안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안 받을 걸 뻔히 알면서 미국이 합의를 해줬을까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까봐야 아는 거예요. 아직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왜 좋다라고 보냐면은 하필이면 젤렌스키와 그 고위직들 내 우크라이나 내에서 대형 부패 사건이 터졌어요.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더 터질 게 있는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네. 나올 수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사건 자체를 미국이 터뜨린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부패 사건 터뜨려가지고 젤렌스키를 정권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네. 자 이제 사인해라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신 거.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종전시키려고 진짜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이렇게 계속 중재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가지고 이제 휴가를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너무 많은 양보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전황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유리하다 이거죠. 앞으로 몇 달 안에 어차피 러시아 손에 들어갈 땅들이다 그건 다. 그래서 5, 6만 명 더 잃고 싸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끝낼 건지 고려해야 된다. 러시아가 여기서 전투를 멈추고 더 이상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면 큰 양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러시아가 양보하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전쟁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재가 미국한테도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랑 미국, 러시아 전쟁 얘기를 했는데 다음 지금 전쟁 예정지가 중국과 대만이죠. 근데 최근에 일본이 중국을 계속 자극해서 중국이 진짜 개빡친 사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일본도 좀 강경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더 강경하고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이게 미스테리인데 저는 좀 이제 근본적이고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거고요. 대만 문제는 중국 처지에서는 이게 주권 문제란 말이에요. 핵심 안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우리로 치면 이제 독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언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입장 내야죠. 항의하고. 예, 그 말로만 항의해가지고 안 되고 이거는 실제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군 무력을 독도로 파견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뭔가 제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저런 발언해?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타이르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은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사건인 거다 이건. 그래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일부러 일본이 건드렸다. 건드렸는데 이건 사실 의도적으로 건드렸다라고 봐야 된다. 그거 네. 뻔히 알면서 했겠냐라는 그쵸. 건데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이 북한에 이제 드론을 계속 보내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주기를 계속 기대했잖아요. 네. 그 여인형 메모에 뭐라고 나오냐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북한이 우리를 좀 공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랑 약간 유사하지 않나? 중국이 제발 우리 좀 막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 그럼 일본은 도대체 왜?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군국주의하에 매달려 있던 건 뭐 다 아는 거고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일본 총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군국주의로 나가고 자기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작년에도 한참 이제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군요. 그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정구로 묶자 이런 주장을 일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 필리핀, 호주를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 협력체 오션이라는 걸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힘이 많이 이제 딸리고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나한테 맡겨라. 일본 생각은 그건 거예요. 자기 하겠다. 네, 동아시아 나한테 맡기고 내가 한번 여기는 잘 해볼게. 네. 나를 부두목으로 임명만 해줘.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힘이 점점
떨어지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해외에서 작전하기 힘드니까 아메리카 대륙이나 뭐 잘 챙겨야겠다 뭐 이런 노선들이 나오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 재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계속 도발을 해서 중국하고 이제 한판 붙어보려는 그런 좀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은 진짜 역사적 인식이 없나 봐. 중국한테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깨진 역사가 있는데도 또 중국을 도발하는데 이거는 근데 미국하고 떼놓고 해설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배후에 없이 일본이 어떻게 중국이랑 싸웁니까? 말도 안 미국도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랑 못 싸우는 지금 판인데 그렇죠. 그럼 미국의 의도는 일본에 당연히 부추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이거죠. 트럼프가 갑자기 양국을 중재해. 네. 나는 시주석이랑 엄청 또 친한 사이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 통화하고 일본 전화 걸고 중국 전화 걸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있어요.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런가를 놓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이 아니라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자기들이 직접 전쟁을 하기보다는 남을 내세워서 서로 전쟁을 붙이는 걸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나옵니다. 네. 이란 이라크 전쟁도 이란이 이제 이란 혁명을 해가지고 반미로 돌아서니까 이라크를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시킨 거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리비아 내전도 사실 미국이 반군들한테 무장시켜주고 지원해가지고 리비아 정부를 엎은 거예요. 네.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있었던 시리아 내전 말고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도 미국이 시리아 반군들한테 계속 무기 지원해주고 실제로 미군이 아예 그 시리아 내에 자기들 비밀 기지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그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직접 전쟁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자국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정권에 매우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남들끼리 전쟁을 하면 무기만 팔아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중국하고도 이거 중국하고 전쟁하면 가장 위험한 게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로 막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쏴버리면 이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다 침몰하는 그런 이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직접 대결을 하는 게 매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미국의 이제 그 워게임 모의 전쟁 시나리오들 쭉 보면은 해보면 결과가 미국이 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 해군력이 너무 이 급증을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감당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발 빼고 대신에 근데 전쟁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번영을 누려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이제 아까 나온 그 영화처럼 그냥 이제 내부 분열로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계속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직접 전쟁을 못 하니까 일본을 내세워서 대만과 일본을 붙여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게 하면 나름 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실 거기서 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몇 년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는 거고 죽어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거다. 뭐 이런 한반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그리고 거죠. 대만이랑 중국 전쟁 나서 TSMC 부서지면은 미국한테는 좋은 거니까.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대박 나는 어차피 거죠. 남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전쟁 붙여놓고 분위기만 고조시켜놓고 미국이 그걸 뒤에서 배후에서 무기 팔아먹고 패권 장악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도 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중립이야. 우린 일본 편은 아니야. 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바보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이 속냐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낼 건데 일본 부추기는 거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마치 예전에 드론 그 보내서 평양 무인기 걸렸을 때 북에서 발표했잖아요. 미국이 키운 잡종개 이 똥개들 지금 뭐 하는지 봐라. 미국이 시킨 거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막 조사한다고 무인기가 조사하겠다고 난리쳤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화한 이유가 중국이랑 나는 괜찮아.
일본이 혼자 하는 거야. 요거를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 그런 거죠. 아 정말 유치한데 지금 이런 아주 유치한 작전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국은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불안해요. 사실 대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 나면 한국까지 불똥이 이제 튀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 계속 이 전쟁에 지금 투입하려고 트럼프가 미친 듯이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과연 한국한테 뭘 요구할까라고 보면은 사실 약간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대만 전쟁 나면 당연히 한국도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 파병하라는 얘기죠.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막 하는 얘기죠. 네. 네. 그런 목소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목소리는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대만에서 전쟁을 할 때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국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대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움직이는 거를 미국은 이제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한국 너네가 알아서 북한을 막아야 돼. 이런 이제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약간 섞여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후자를 좀 더 이렇게 무게를 둡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반도와 대만의 전쟁은 동시에 날 거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 나면 한반도도 자동으로 전쟁 나는 거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대만에서 자동으로 전쟁 난다. 이렇게 네. 이제 연동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대만에서 전쟁이 났어. 그래가지고 막 중국이 공격을 당해. 그러면 북한은 중국하고 이제 상호 그런 군사 조약이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라고 명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그 대만까지 가가지고 막 중국을 공격하네.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 공격해줄게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에 미사일 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는 게 한국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그 드론 그 여인형 저강도 드론 네. 분쟁. 여인형 수첩에 있었던 그 네. 저강도 드론 분쟁을 일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북한의 관심을 한국군에게 딱 그냥 붙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다른데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이런데 관심을 못 가지도록 우리가 계속 드론 날려가지고 한국군 저애들 왜 저래? 라고 해서 한국군하고만 계속 뭔가 상대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끌어주는 역할 네. 이걸 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분석을 지금 문경환 연구원님도 하는데 북한에서 이 의도를 파악을 못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구상은 그렇다. 우리나라를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 방향에서 정부를 계속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저강도 드론 분쟁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봐야 되는 계획들이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 중국 전쟁이 진짜 난 일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아까 대리전의 조건이 미국이 일본 편을 안 들고 중국하고 소통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드론이 날아가도 그건 그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 그다음에 우리 주한미군 그 대만에 안 갈 거야. 우리 괜히 공격하지 마. 이런 소통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 공격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만하고만 관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북한과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저번에 부산 와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를 해보려고 막 안간힘 썼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사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3일에 참의원 그 예산위원회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지금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경로와 방법을 찾는 중인데 상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끌어들이면서 시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카이치 총리 이전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여러 경로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일본이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랑 선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의도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런 의도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의도면 사실 대화를 하려고 하기 전에 행동부터 할 수 있잖아요. 비핵화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런 근데 것도 그거는 있고,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든지 중단하면 되죠. 뭐 그런 걸 일단 중단해놓고 자 우리도 이렇게 성의 보였으니까 이제 대화 좀 하자라고 하면 북한도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하면서 이제
대화만 하자, 무조건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네. 우리들이 미국이 이런 구상하고 있을 거야라는 거 북한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화를 하는 게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미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수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북한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다. 그렇죠. 그럼 이 대화의 길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북한을 적대하는 정책들을 다 철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미국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그리고 미국은 꾸준히 나는 관계없어. 전화만 할 수 있게 좀 해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 딱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러시아랑은 바로 직통 전화가 되는데 북한이랑 연락이 안 돼서 북한이 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불안한 상태, 그런 공포에 지금 질려 있는 상태다, 미국이.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원특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토요일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촛불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